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자료들은 아주 흥미로운 역설에서 시작합니다. 2017년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고 2021년에는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된 한국. 물질적으로는 정말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우울증하고 자살률은 왜 부동의 1위고 또 출산율은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문제의 실마리를 국립공주대학교 이용근 교수의 연구를 통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지혜의 책, 바로 주역에서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역은 세상의 변화 원리를 64개의 상징적인 그림, 즉 괴를 통해 풀어낸 3000년 역사의 지혜서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물질적 풍요라는 산은 넘었는데 그 너머에 있는 정신적 빈곤이라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용근 교수는 바로 이 주역의 지혜를 빌려서 이 시대에 필요한 여행의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휴가를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사회를 치유하기 위한 여정이라는 거죠. 특히 이게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2026년 4월부터 시행될 치유관광산업육성법이라는 실제 정책과 맞물리면서 아주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부터 제대로 짚어보죠. 이 눈부신 경제성장의 이면에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 정말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 주역이 말하는 거대한 변곡점입니다. 주역의 핵심 글자는 역, 즉 바뀔 역자인데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이 글자가 쉬울 이자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바뀔력, 쉬울리. 같은 글자인데 뜻이 두 개군요. 네. 변화라는 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이용근 교수는 바로 이 주역의 흐름으로 지금 우리 상황을 진단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준비 없이 찾아온 행운 속에서 풍요의 시대를 맞았고 그 풍요는 자연스럽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으로 이어졌죠. 그렇죠. 어디를 가나 화려하고 즐길 거리도 넘쳐나고요. 근데 잠깐만요. 풍요롭고 화려한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결과 아닌가요? 더 큰 번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아니라 이게 왜 방황의 시작점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주역은 바로 그 지점을 경고합니다. 풍요가 절정에 달하면 그 에너지는 안으로 고이는 게 아니라 밖으로 흩어지려는 성질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화려함에만 취해 있으면 내면이 텅 비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역은 말합니다. 그 풍요와 화려함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만 한다고요. 내면의 안정을 찾고 새로운 정신적 거처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이게 바로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라는 겁니다. 떠나야 한다. 즉 여행이군요. 근데 보통 여행 트래블의 어원을 서양에서는 트라바유, 그러니까 고통이나 고난에서 찾잖아요. 맞아요. 고된 노동 같은. 네, 생존을 위한 힘든 여정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이용근 교수는 주역에서 여행의 전혀 다른 의미를 찾아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주역 64궤 중에 56번째 궤인 화산류 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류자가 바로 나그네, 즉 여행을 뜻하거든요. 이 궤의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의미가 훨씬 생생하게 다가올 겁니다. 아래에는 굳건히 버티고 있는 산이 있고 그 위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습니다. 산 위에 불이라. 네, 말 그대로 산불의 형상인 거죠. 산에 불이 났다. 이미지가 확 와닿네요. 산에 불이 붙으면 동물들도 보금자리를 버리고 떠나야 하고 모든 게 변해버리잖아요.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는 상태. 겉보기엔 불꽃이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반이 전부 타들어가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 지금 한국의 모습과 정말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화산역회가 상징하는 나그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괴가 등장하는 순서입니다.
이 나그네의 시간, 화산이어 궤는 바로 그 앞에 오는 55번째 궤, 뇌화풍 다음에 온다는 사실이에요. 내화풍이요? 네, 뇌화풍괴는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땅에서 번개가 치면서 만물이 무성해지는 그야말로 풍요의 절정기를 상징합니다. 와, 잠깐만요. 그럼 풍요의 절정 다음에 오는 게 필연적으로 나그네일 시간이라는 거군요. 이건 좀 역설적인데요? 보통 풍요로워지면 한 곳에 안락하게 정착하고 더 높은 성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히려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떠나야 한다는 게 주역의 가르침이라니. 이게 어떻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이 이치라는 겁니다. 가득 찬 잔은 넘치기 마련이듯 풍요가 극에 달하면 정체되고 썩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게 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떠남, 이 필수적인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 단계예요. 이 고된 나그네의 결 화산여의 단계를 무사히 거치고 나면 57번째 궤인 중풍손으로 이어지거든요. 중풍손? 네, 여기서 손은 바람을 의미하는데요. 부드러운 바람이 거듭부니 아주 유순하고 공손한 상태, 즉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풍요는 우리를 나그네로 만들고 그 나그네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겸손, 손을 배우게 된다. 이게 주역이 말하는 거대한 흐름이군요. 맞습니다. 그 겸손함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타인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물질만 가득했던 상태에서 비로소 정신적인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풍요로이스트를 지난 우리는 지금 모두 나그네의 상황에 놓인 셈이네요. 자료를 보니까 그 성인이라 불리는 공자조차 40대 후반에 이 화산열궤를 얻고 내서 출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천하를 주의하며 다음 시대를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나그네의 시절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요? 화산여궤는 아주 구체적인 나그네의 처세술, 그러니까 여행의 팁을 줍니다. 낯선 곳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게 기본 전제고요. 이용근 교수는 이걸 바탕으로 현대인을 위한 몇 가지 지혜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가 불편함을 기꺼이 수용하라는 겁니다. 그거 흥미롭네요. 요즘 여행 트렌드는 어떻게든 편안하고 안락한 호캉스 같은 걸 찾는 쪽인데 오히려 불편을 받아들이라고요? 그렇죠. 낯선 잠자리, 입에 맞지 않는 음식 같은 그런 불편함이 나를 둘러싸고 있던 익숙한 껍질을 깨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만드는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먼저 내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요? 네. 낯선 곳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게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그들의 행복을 위해 미소를 짓고 손을 내밀어 보라는 조언이죠. 관계의 시작점을 나에게서 찾는 거군요. 타인에게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훨씬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으로 돌아올 길을 반드시 찾아두라는 겁니다. 여행의 즐거움에만 취해서 현실을 도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인데요. 행복의 뿌리는 결국 나의 일상임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결국 진짜 행복은 파리의 에펠탑이나 발리의 해변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커피 내리는 내 부엌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여행은 그걸 확인하러 가는 과정인 셈이죠. 괴이의 해석 중에 겉은 부드럽지만 속에는 강직함을 지녀야 한다는 구절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자료에 나온 비유가 재미있더라고요. 무명솜처럼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쇠방망이 같은 원칙을 지닌 강직함이 있어야 한다. 너무 유순하기만 하면 무시당하고 너무 강하기만 하면 모난 돌이 정맞는 것처럼 부딪혀 깨진다는 경고 같네요. 정확합니다. 나그네는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유연함과 굳건함을 동시에 갖춰야만 자신을 지키면서 길을 계속 갈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인 거죠. 알겠습니다. 풍요의 시대가 우리를 나그네로 만들었고 그 나그네의 길에서 불편함을 수용하고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게 아직은 좀 철학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이 3000년 전의 지혜가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하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현실과 뜨겁게 만납니다. 2026년 4월 9일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치유를 위한 여행을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아, 치유관광. 최근 들어 많이 들리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주역의 지혜와 연결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정신적 빈곤, 우울감, 관계의 단절, 이게 바로 화산역 괴가 묘사하는 풍요 속에서 정신적 거처를 잃고 방황하는 나그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군요. 물질적 풍요라는 뇌화풍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우리는 정신적 거처를 잃어버린 화산녀의 시대에 들어선 것이죠. 그렇다면 치유관광은 이 방황하는 현대의 나그네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여정, 새로운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치유관광은 이 나그네들에게 새로운 정신적 거처를 찾아주는 아주 현대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자연 속에서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불편함을 수용하면서 내면의 힘을 기르고 타인에게 먼저 손 내미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소중한 일상으로 건강하게 돌아오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주역이 수천 년 전부터 말해온 즉 나그네길의 본질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와, 고대의 지혜가 21세기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는 정말 놀라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의 풍요 속 빈곤이라는 문제에서 시작해서 수천 년 전의 지혜인 주역을 통해 여행의 새로운 의미를 탐색했고요. 그것이 곧 시행될 국가 정책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정말 단순히 소비하고 즐기는 관광의 시대를 넘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하는 치유의 여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화살역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인상적인 말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소후호라는 말인데요. 글자 그대로는 처음에는 웃고 나중에는 울부짖는다는 뜻입니다. 처음엔 웃다가 나중엔 운다. 마치 주식 투자 처음 할 때 같네요. 수익률 보고 웃다가 나중엔 파란색 계좌 보고 울부짖는. 하하하.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1차적으로는 나그네가 제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게 굴며 맞이할 비극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네네. 하지만 이용근 고수는 여기서 더 깊은 의미를 읽어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우리 모두가 웃음으로 축복하고 그 생명이 세상을 떠날 때 주위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바로 이 선소후호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아, 인생이 하나의 긴 여행길이라는 말이군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잠시 이 지구라는 공간에 머물다가는 나그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잠시 머물다가는 여행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실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어떻게 바꿔 놓을 수 있을까요?